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교과서는 412. 제목 부동산 금융론, 문항수는 5문제. 5문제. 먼저 1절에 1번 부동산 금융의 개념 그랬는데 한번 읽고 갑시다. 칼로 1번은 금융의 개념입니까? 칼로 2번은요? 부동산 금융의 개념입니까? 예, 그 내용 일단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시고 금융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이란 뭐다? 자금 흐름. 금융이란 돈의 흐름을 얘기해. 돈의 흐름. 돈이 움직이는 것을 금융.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금융이다 아니다? 금융이다. 그래서 그 빌렸던 돈을 갚아줬다. 금융이다 아니다? 금융이다. 돈이 움직이는 것. 이것을 금융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자, 일단 이번 내용에서는 바로 들어갈게요. 11월 달에는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금융 중에서 부동산 금융만 공부합니다. 자, 금융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해 봅시다. 돈의 흐름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금융이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집에 가야 되겠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차비가 없다. 그 친구에게 차비를 빌렸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금융. 무슨 금융? 차비금융. 차비금융. 그럼 우리는 부동산 금융이 시험 범위니까 부동산 금융을 정해 보세요. 부동산 금융이라 뭐다? 부동산을, 자, 그 다음에 취득이든 개발이든 그런 거는 기억하지 말아요. 일단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니까. 자, 부동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와 절차를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시험 지문으로 나와요. 그 일일이 외우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금융이란 뭐다? 부동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그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체크해 갑시다. 칼로 2번에 부동산 금융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2번. 거기 기출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기출 지문이고.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부동산의 개발과 취득 등을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한다. 누구죠? 건설업자다. 그죠? 취득한다. 누구죠? 무주택자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동산 때문에 화폐와 신용을 이전한다. 자, 방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돈을 빌렸다 그랬죠. 뭐가 움직인 거죠? 한쪽은 돈이 움직였죠. 한쪽은 뭐가 움직인 겁니까? 다시. 자, 차비가 없어서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을 빌려주더래요. 그럼 하나는 뭐가 움직인 거죠? 돈이 움직인 거죠. 화폐가 움직였다고요. 그럼 돈을 빌린 자는 상대적으로 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제공한 겁니까? 자신의 신용을.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제도 등등등.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부동산 금융의 정의가 나오면.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행위니까 뒤에 뭐가 붙든 신경 쓸 필요 없죠. 부동산 땡땡땡 때문에 뭘 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동산 금융이다. 정의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분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분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 장 뒤로 넘기시면 6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나머지는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6번 제목이 뭐라고요? 예, 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종류로 가겠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각각의 A를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시죠. 지분금융이란 뭐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분금융이란 뭐다? 자기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부채금융은 타인 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식.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사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지분금융 그러면 주식, 부채금융 그러면 사채. 자, 기억하세요. 주식에 투자하면 뭐라고 부르죠? 주식에 투자한 자. 주주, 사채에 투자한 자, 채권자.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주식에 투자하면 뭘 받는다? 배당. 사채에 투자하면 이자, 약정 이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면 많이 받을 것이고, 이익이 적게 생기면 적게 받는 거고, 이익이 안 생기면 안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사채는 이익이 많든 적든 없든 약정된 이자만큼은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위험하다? 사채가 위험한 상품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채금융을 보세요. 부채금융의 B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금융. 저당이 뭐죠? 저당. 빌렸다. 저당 동그라미. 신탁은 뭐죠? 맡겼다. 동그라미. 그 다음 뭐 나와 있습니까? 사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사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MBS입니다. ABS라는 게 있습니다. ABS. A는 어세트입니다. 자산.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ABS 안에 있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자동차 활부, 그리고 MBS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해봐요. ABS를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산담보증권. 시작. 자산담보증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ABS라는 게 있습니다. MBS라는 게 있습니다. M은 모기지, 저당권이라고 번역해요. 그럼 이번에는 MBS는 저당담보증권. ABS는 뭐라고요? 자산담보증권. MBS는 저당담보증권. ABS 안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MPTS, MBB, MPTB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돼요. 나중에 뒤에서 다 나올 거니까. C에 모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MBS의 종류에 4가지가 있다면 얘가 무슨 정권? 부채정권이라고 했으니까 애들 모두 다 무슨 정권이다? 부채정권이다. 기억합니다. ABS, MBS, MPTS, MBB, MPTB, CMO. 공이 다 무슨 정권? 무슨 정권? 부채정권도 돼요. 부채정권, 부채금융. 자, 그럼 저거는 좀 적어볼게요. MBS 밑에 여백 많죠?
MBS 밑에다가 똑같이 적읍시다. ABS라고 적고 똑같이 메모하세요. 교과서 451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 저당 정권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의 칼로 1번 가니까 MBS라고 되어 있네요. 모기지 백키드 시큐리티스. 그래서 어디에도 주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우징이 없는데 갑자기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큰 2번 주택 저당 정권의 종류. 그래서 네 가지가 보입니다. 영어로만 그냥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가 보입니까? MPTS 넘겨봐요. 두 번째 MBB, 세 번째는요 MPTB, 네 번째 CMO. 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MBS에 속한다고. 따라서 모두 다 무슨 정권에 속한다? 부채 정권에 속한다. 부채금융, 부채정권, 지분금융, 지분정권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메모만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되돌아갑시다. 414 기억의 지분금융으로 들어갑니다. B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지분금융의 B를 찾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조인트 벤처는 신디게이트의 한 유형입니다. 둘은 같이 묶어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갑돌이라고 하는 개발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못한 거예요. 완성을 시키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완성시킬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모집하면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돌이라고 하는 개발업자하고 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하고. 이때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이 사람은 유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거냐 주주로 참여한 거냐 이 말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돈을 빌려준 거라면 어디에 속한다? 부채금융. 근데 투자자가 직접 주주로 참여한 거라면 무슨 금융? 지분금융. 이때 투자자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 주주로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권? 지분정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신디케이터 그 종류의 한 가지가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겁니다. 471로 갈까요? 471페이지 보시면 큰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신디케이션.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겨봅시다. 특징 봅시다. 특징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투자자 조합이 결성되는데 기억은 한 사람은 개발업자고 한 사람은 투자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이때 조합원이 발행하는 청서는 어디다? 지분정권이지 부채정권이 아니다 그랬죠. 지분정권에만 동그라미. 그래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지분정권, 지분금융이 해당된다고요. 무엇이? 제목을 기억해야죠.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션. 자, 신디케이션의 한 종류가 또 어떤 게 있다고요? 조인트 벤처. 414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영어를 구경하세요. 리츠라고 말하는데, 그냥 리츠라고 표현합시다.
부동산 투자 신탁. 이것도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들어갑시다. 시작. 방금 읽은 대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다 기억을 못하니까 뭐만 기억할까요? 제일 뒤에 펀드만 동그라미. 펀드가 뭐죠? 주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 반대말이 뭡니까? 감자.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본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발행된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소각시켜서 주식을 그만큼 없애버리면 매일 감자. 그런가 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이렇게. 제가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자, 어쨌든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 주식.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러면 지분금융들의 종류들을 쭉 보세요. 전부 다 주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주식이고 사채인데 단지 주식의 종류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고 사채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암기하고 갑시다. (418페이지) 2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조인트 벤처. 지분, ABS, 부채, 그 다음에 사채, 리얼에는 했으니까 뭐입니까? 주식이다, 그죠? 주식이니까 지분, 신디케이트, 지분. 이리 오세요. 방금 지분금융 종류 다시 한번 말해봐요. 첫 번째, 신디케이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조인트 벤처가 있었고, 또 리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펀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주식이죠. 전부 다 영어입니다.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나 봐요. 그냥 모르면 영어 놓으면 다 지분증권이에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ABS나 MBS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하고 몸을 좀 풀어봅시다. 420페이지 갑시다. 3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보 인정 비율. 갈로 안에 동의어 다 하셔야 돼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용어를 몰라서 틀려요. 뭘 지금 찾아라는지를 모르니까 용어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LT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4번의 제목은 뭐라고요? 갈로 안에 DTI라 그랬습니다. 각각의 갈로 1번 확인하세요. 무슨 말인지. LTV와 DTI는 그냥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최근 10년 동안
8번 출제되었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LTV와 DTI.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둘을 같이 놓고 봐요. 제일 뒤에 있는 것.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이 각각 다 분모로 들어가요. 밸류, 부동산 가치입니다. 인컴, 연봉입니다. 연소득입니다. 그게 각각 분모로 내려가요. 그리고 분자는 둘 다 부채입니다. 하나는 롬,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면 돼요. 얘도 부채고 뎁, 얘도 부채예요. 둘 다 부채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얘는 저당 대부액이고 얘는 저당 지불액이에요. 얘를 알아야 답을 찾아요. 그러면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의 관계를 구분해야죠.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던가요? 얘 동의어가 뭐던가요? 부채 서비스액은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 열거해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그래요. 저당 지불액 얘가 부채 서비스액. 그럼 저당 지불액은 뭘 말하는 거죠? 일정액의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얘는 차입액, 빌린 돈, 빌린 돈. 그럼 둘의 관계. 저당 대부액에 무엇인가를 곱하게 되면 이게 저당 지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고요. 돈을 빌려서 매월 원금 이자를 갚아주기로 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행 보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것을? 이자율 물어보죠. 그런데 이자율의 종류가 총 몇 가지? 6가지. 화폐 시간 가치 했었죠. 현재 가치 3개, 미래 가치 3개. 이제는 정확하게 사용하자고 했으니까. 6가지 금융 개수 중에서 무엇을 사용한다? 여기도 저당이 들어가고 여기도 저당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당 창조를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자연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당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저당 상수 혹시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진짜 안 했습니까? 355페이지 가볼까요? 교과서 355. 아니야, 안 했네요. 자,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해도 몰라요. 뭐 안 해도 모르고. 똑같아. 걱정하지 말고. 뭐 큰일 난 것처럼 표정 짓고 있습니까? 뭐 괜찮아요. 해도 몰라요. 모르니까 뭐 안 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인데 잠깐 구경해 볼게요. 거기에. 자, 355페이지 잠깐 구경해 보시면 이자율의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6가지. 그죠? 그 중에 제일 아래 보면 저당 상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당 상수 목적만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원금과 이자의 합계, 무슨 말이죠? 원리금, 원리금, 이게 원리금이네요.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이자율을 뭐라 부른다고요? 저당 상수. 자,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화폐 시간 가치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올려놓을게요.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요 구조부터 좀 기억합시다.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린 돈, 차입액, 이자율, 얘는 갚을 돈. 얘는 빌린 돈, 얘는 갚을 돈. 문제는 얘만 동의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얘도 동의어가 많아요. 얼마든지. 빌린 돈, 차입액, 뭐 대부액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지금 있는 이 단어를 잘 씁니다.
이 단어를 잘 쓰기 때문에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저당 대부액, 저당 지불액, 이 단어를. 바꿔서면 큰일입니다. 얘는 뭐 한 거라고요? 대부, 빌렸다, 빌린 돈. 얘는 갚을 돈. 얘는 이자율.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허벌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둘게요. 첫 번째는 이 계산 문제하고 상환 방법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하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두고 진행할게요. 다 시험 문제니까. 자, 먼저 구조를 기억해 보세요. LTV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입니다. Debt to income입니다. 연소득에 대한 부채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연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를 못 찾아요. 답을. 그래서 둘 다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부동산 같이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LTV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몇 프로까지 돈을 빌려주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간단히 가봅시다. 각각 50%다라고 전제해 볼게요. 그럼 LTV가 50%다 해석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50%만큼 빌려주겠다. 그럼 얘가 6억짜리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3억까지만. 3억 이상은 안 되고요. 최대 3억까지만. 자, DTI가 50%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연봉에 50%까지 빌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TI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상환 능력.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뭘 물어보냐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는 얼마를 빌릴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대부의 편한 용어로 씁시다. 차입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LTV는 자 이거 6억입니다. 그러면 LTV는 차입액이 얼마죠? 간단하게 넣어서 3억이에요. 근데 DTI는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5천이 아니에요. 5천이 안 된다고요. 자 요거 잘 봐요. 요거. 여기서 차입액이 뭐가 차입액이죠? 얘가 차입액이에요. 얘가 차입액이고 자 연봉 1억일 때 DTI가 50%였다면 얘가 얼마 온다고요? 5천. 5천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5천은 여기에. 그럼 저당 상수가 10%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이 되는 거예요. 응? 5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LTV에서 부채는 뭘 말한다고요? 저당 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저당 대부액이고 DTI에서 대부채는 뭘 말한다고요? 저당 지불액입니다. 구조 좀 기억하세요. 이는 문제를 풀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 10개 풀면 이제 알겠죠. 자, 지금부터 10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교과서는 420페이지. 3번에 구하는 방법 보세요. LTV는 고르게 됩니다. 가령 LTV가 60%고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최대 얼마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6억. 그러니까 LTV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오른쪽 페이지 DTI 2번 구하는 방법 찾아보세요. 일단 박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가령 DTI가 40%인 경우 찾았습니까? 예, 내용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사람 연봉이 5천이라면 1년 최대 얼마? 2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 정리부터 합시다.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까요? LTV와 DTI. DTI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은 아주 얼어붙어 버립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교과서에만 있던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내용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튀어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 때 DTI를 적용합니다. 그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DTI.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사례 문제. 해설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롬이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자, 그 다음 뭘 물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보니까 자꾸 이게 틀리는 게 최대라고 하니까, 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자, LTV를 기준으로 하니까 4억이 나왔고, DTI를 기준으로 해서 3억이 나왔다면,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최대 금액이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쉽게 말하면 적은 금액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최대 금액. LTV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4억. DTI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3억. 그럼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겁니까? 최대 3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죠?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 풀면 답 못 찾아요. LTV와 DTI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못 물어봐요. 저당 대부액을 물어보든지 저당 지불액을 물어보든지 딱 두 가지밖에 문제를 출제할 수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저당 대부액인지 지불액인지 빨리 파악하고 용어를 바꿔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저당 대부액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당 지불액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당 대부액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대출 가능한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이걸 저당 대부액으로 바꿔야 답 찾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료 해석은 하고 갑시다. 자, 대출 기준은 LTV는 60, DTI는 40%랍니다. 그리고 조건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짜리다? 지금 1, 10, 100 이렇게 세우고 있죠. 자, 세워봐요. 10억짜리다. 10억짜리고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라고요? 1억이고 그리고 연간 사업자금 대출을 일단 받았대요. 이미. 자, 이 사람이 지금 집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대출 받은 게 있답니다. 얼마랍니까? 1,000만 원만큼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당 상수는요? 0.1이랍니다. 그 자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장 내세요. 연습장 없으면 바로 거기다가 쓰고요. 근데 연습장 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림부터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림 그리세요. LTV는 몇 프로라고요? 60%. DTI는 몇 프로? 40%. 그림부터 빨리 그리세요. 탄력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가장 먼저 그리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그림부터 그리세요. 문제는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문제라고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림부터 빨리 그리세요. 그림부터 그리고 필요한 자료 자기 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LTV부터 계산합시다. LTV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분모, 부동산 가치, 밸류에 대한 부채. 얼마짜리 부동산이라고 했습니까? 10억짜리. 그럼 10억짜리 60%는 얼마가 됩니까? 6억. LTV 계산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LTV는 아주 간단해요. 자, DTI로 갑니다. 이 사람 연봉이 얼마라고요? 1억이랍니다. 1억에 40%면 얼마가 됩니까? 4천. 예, 똑같이 쓰세요. 4천.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어요. 그 읽어서 파악이 안 돼요. 설명 듣고 나중에 읽어봐요. 연봉이 1억인 사람이 DTI가 40%라면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연 4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대 1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4천인데 문제는 기존의 부채 때문에 지금 상환하는 금액이 있답니다. 얼마를 상환하고 있답니까? 네, 그럼 1,000만 원은 여기서 차감시켜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421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DTI 구하는 방법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박스 안에. 연소득, 연봉에 대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관,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그 다음 뭐라고요? 늘 질문 받는 게 해마다 질문 받는 게 거기는 더하기인데 왜 여기는 빼기냐고 물어봐요. 거기는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빼기냐고 물어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 박스 안에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말 쓰죠. 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통장을 이용해서 대출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 통장을 이용해 대출받은 돈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미 5천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채가 없는 상태입니까? 5천만 원 부채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계 부채 얘기 많이 하죠. 그 가계 부채 속에 마이너스 통장만큼 돈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렸든 안 빌려도 상관없어요. 5천만 원은 이미 부채로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를 만드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부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만 원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고객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물어봐요. 이 시시끌렁한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은행 가서 해지시키라고 해요. 그래놔야 최대 대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자, 요거 무시하고요. 똑같은 논리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40%라면 DTI는 얼마가 된다고요? 4천. 이 말을 해석해 보세요. 4천의 의미. 연 4천만 원만 상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돈을 빌린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왜 더하기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둘을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요. 그 둘을 합친 금액이 여기서는 4천만 원이고 그런데 이미 대출을 받아서 부담하는 이자가 있으니까 그 이자만큼은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요. 자, 얘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 오케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동그라미. 뒤에 있는 금액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이자입니다. 이자만 동그라미. 이론으로 출제된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예, 이자입니다. 원리금 아닙니다. 뒤에 거는 이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DTI는 얼마가 나오죠? 3천. 3천만 원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3천만 원의 이름.
저당 지불액. 지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한 거죠?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1, 10%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0.1 그러면 3억입니다. 6억과 3억을 모두 만족하는 금액. 답은 얼마? 3억. 언젠간 좋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아져요. 문제 몇 개 더 풀겠습니다. 477로 갑니다. 계산 문제는 모두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 내용보다 방금 외웠던 이 내용보다 계산 문제가 100배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보다 출제 가능성이 100배로 높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니까 외우고 저거는 안 한다고요. 이 비논리적이에요. 얘가 100배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면 계산 문제를 하고 얘를 접어버려야죠. 477 4번 문제 시작합니다. 해설 보시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 해설은 제가 원칙적으로 달아뒀기 때문에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방식대로 푸세요. 그래야 쉬워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부터 그리라고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LTV, DTI 일단 그림부터 그려놔요. 그림부터 그리고 필요한 자료 자기 자리에 대입하시면 돼요. 펜 잡고 같이 합시다. 펜 잡아요.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LTV와 DTI부터 딱 그리세요. 그림. 똑같이 그리세요. LTV는 몇 프로라고요? 70%. DTI는요? 50%. 그리고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죠? 예, 저당 대부액. 저당 대부액인지 저당 지불액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씩 찾아갑시다. 부동산 가치가 얼마짜리라고요? 4억짜리입니까? 그럼 4억에 70% 하면요? 그럼 LTV는 계산 끝났습니다. 자, 그럼 DTI로 갑니다. 연봉 얼마입니까? 4천. 4천에 50% 하면요? 2천. 이건 아직 계산 안 끝났습니다. 2천. 자, 기존의 부채 때문에 부담하는 이자 있다 없다? 있습니까? 예. 얼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답니까? 기존의 부채 때문에 부담하는 이자가 있다 없다? 자, 앞서 풀었던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형태가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자, 다시 봐요. 방금 이 문제는 기존에 부채가 있었죠. 부채가 있어서 이자를 얼마를 부담하고 있답니까?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대요. 근데 이번 문제는 부채가 있다 없다? 있네요. 문제 위에 있는 문제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얼마를 빌렸다고요?
8천을 빌렸다네요. 근데 8천만 원대 부담하는 이자가 있다 없다? 아니 있겠죠가 아니고 지워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서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 안 한 거예요. 형태를 약간 다르게 간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요. 자 그러면 요 2천만 원의 이름은 뭐라고요? 저당 지불에.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저당 대부에. 그럼 여기서 계산이 끝나면 안 되죠. 2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 상수로 나누어야죠. 저당 상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2억. 자 그럼 일단 계산은 끝났습니다. 2억 8천, 2억. 둘을 모두 다 만족하는 최대 금액. 답은 얼마? 2억. 근데 그 2억에서 끝내면 안 돼요. 자 기존에 지금 부채가 있다고 했죠. 얼마가 있답니까? 8천. 여기서 8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최대 얼마를 빌릴 수 있다고요? 최대 이 사람은 2억을 빌릴 수 있다고요. 근데 기존에 지금 부채가 있다고 돼 있죠. 얼마? 8천. 그것만큼은 이제 차감된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거죠. 답은 1억 2천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최근 10년간 8번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똑같이 놓은 적은 없습니다. 뭐를 바꾸더라도 바꿔요. 그러니까 앞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앞선 문제는 여기에서 이자를 차감해서 구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빌린 돈을 뺐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거예요. 자, 구분해 보세요. 지금 파악합시다. 대충 넘기려 하지 마시고. 아니, 아직은 쉬울 수가 없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실무에서도. 당장 내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내 고객이 찾아오면 그분한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추론되는 금액 정도로 말해줄 수 있으니까. 한 장 뒤로 넘깁니다. 5번 문제 시작합니다. 해설 보지 말고 합시다. 잠깐 하나만 설명하고 그 문제 푸는 걸로 합시다. 오시겠습니까? 자, 두 문제를 방금 풀었는데 여기서 답은 LTV에서 나옵니까? DTI에서 나옵니까? 비율 낮은 쪽에서 나와요. 비율 낮은 쪽에서 나와요. 답이. 여기 LTV 몇 프로? DTI? 얘가 비율 낮죠? 그럼 답은 비율 낮은 쪽에서 나와요. 왜 낮은 쪽에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2년 전에 얘네들이 문제를 자기적으로 내면서 비율 높은 쪽에서 답이 나오게끔 한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10번의 문제 중에 딱 한 번은 비율이 높은 쪽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둘 다 계산을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답은 비율 낮은 쪽에 있는 게 원칙이에요. 비율 낮은 쪽에서 답이 나오는 게 일단은 원칙이라고. 숫자를 자기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라는지를 빨리 파악하세요. 문제를 푸시다 말고 해설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저당 대부액 아니면 지불액이라고 했습니다. LTV나 DTI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부액 구하든지 지불액 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요? 저당 지불액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 아니죠? 네, 월. LTV는 몇 프로입니까? 50%입니까? DTI는요? 30%. 그럼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럼 30% DTI 쪽에서 나옵니다. 설명 들으세요. DTI 30%. 이 사람 연봉은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30% 하면요? 300. 기존 부채 때문에 부담하는 이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산은 여기서 끝. 300만 원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300만 원의 이름. 이게 저당 지불액이에요. 지금 구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계산은 끝. 만약 문제가 연이었으면 답은 300이 답이고요. 월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 나옵니까? 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센스 있게 풀어가면 30초도 채 안 걸리고 답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LTV식으로 접근해서 계산해 볼게요. LTV는 50%. 부동산 얼마짜리죠? 1억짜리. 1억에 50% 하면 5천. 5천만 원의 이름이 뭐죠? 저당 대부액이죠. 문제는 저당 지불액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의 관계를 보세요.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봐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저당 상수해야죠.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 곱해봐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 눌러봐요. 얼마 나오는지. 교과서에 있는 거 부르지 마시고요. 32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하고 25만 원하고 비교해서 적은 게 답이라고요. 둘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TV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숫자를 자기적으로 출제하면 비율 높은 쪽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단 원칙적으로 주면 비율 낮은 쪽이 답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는 건지 저당 지불액을 구하라는 건 잘 보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산식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이 구조를. 단순하게 론이다, 대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답 못 찾아가요. 얘는 뭐라고요? 저당 대부액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저당 지불액.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어갑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